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정부 간 협상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은 전 세계 국가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차별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체코 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원전 계약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대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체코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전달보다 줄어들면서 4,050억 달러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5년 만의 최저 수준인데요. 한국은행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심리적 저항성으로 여겨지는 4천억 달러 선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루 새 20원 이상 널뛰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다 달러화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원화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수출 기업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변동성 커진 외환 시장의 향방 자세히 집중해 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역 상대국들에는 통화 가치를 높이라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건데요. 대만 달러가 한때 폭등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원화 환율도 덩달아 춤을 췄죠. 달러화가 구조적인 약세로 들어선 건 아닌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정말 춤을 췄는데요. 환율 자세히 분석해 보기 전에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금리. 네, 연준의 FOMC 결과 금리가 세 차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를 내리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문남중 의원님, 연준은 뭐 예상대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만 어떻게 설명을 했고 트럼프 파월 의장의 얘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해석하는 거는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매파적인 동결이다. 네. 무슨 뜻인가요? 우선 이제 트럼프의 정책 가운데 지금 현재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이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특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여건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금리 인하를 택하기보다는 금리 동결을 통해서 이제 향후 데이터의 방향성이 더 뚜렷해진다라고 하면 그때 정도 됐을 때 통화 정책의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부분들을 내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인식은 의외로 상당히 견조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3월 FMC 설명서에서 나왔던 그 기조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하드 데이터 자체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할 만큼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우선적으로 이제 5월 FMC에서는 금리 동결로 통화 정책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에 달했지만 연준이 보기에는 그래도 미국 경제가 조금 견조한 속도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경제적 판단 아래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언제쯤 내릴까 하는 시장의 전망은 혹시 이번 연준 금리 유지로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예, 뭐 이미 시장은 뭐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고요.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다소 이제 매파적인 어떤 얘기들, 특히 이제 물가와 고용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리스크가 상존한다라는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좀 시장이 좀 해석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이미 6월달은 5월달은 이제 동결이 뭐 예상이 됐고 6월달도 사실은 이미 동결할 거라는 확률 자체가 이미 거의 70% 가까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70%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내게 보면 뭐 가장 저는 이제 주목이 됐던 단어가 기다리겠다라는 의미의 뭐 명확성이 확실시 될 때까지는 뭐 당분간 기다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금리를 안 내리겠다. 아니, 그러니까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영향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그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연준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관세의 어떤 충격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2분기가 좀 지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상호관세 정책이 90일 유예가 됐기 때문에 7월 9일 이후에 사실은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지표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감안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야 7월. 늦으면 사실은 9월까지도 사실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에 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관세 영향이 뭐 통계로 좀 확인이 될 때까지 연준이 빨리 안 움직인다는 건데 그런 관세 영향이 실제로 외환 시장에 큰 지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초 어제죠. 대만 달러가 급등을 했고 덩달아 우리 원화 가치도 올랐는데 오늘은 좀 외환 시장이 좀 어떻습니까? 급등락에서 조금은 멈춘 듯한 분위기던데 좀 진정이 됐나요, 문화적으로는? 올 FMC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는 뭐 진정됐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원달러율은 1,400원 목전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방적으로 절상이 일어났던 그 방향성보다는 현재로서는 반대로 좀 절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대만 달러와의 급등이었는데 이는 일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 대만의 GDP가 예상보다 좀 잘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대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좀 절상 압력을 좀 보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미국에서 대만을 상대로 인위적인 환율 조정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간세 부과라는 형태로 지금 정책을 꺼내들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정책적인 압박을 하기 위한 그 절차까지는 아직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요? 아무래도 90일 상호간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때서야 간세가 아닌 환율 부분을 두고 상대 교육국들을 상대로 압박을 좀 가하는 형태로 갈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최근 나타났던 외환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좀 일시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만 달러가 원래 보통 다른 나라 통화와 달리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는데 지난주 최근에 급등한 거 대만 달러가 진짜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건 좋은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한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이제 급락을 한 셈인데 그렇게 영향을 바로 받게 되는 건 원래 아닌 거잖아요. 대만 달러의 우리 돈값이. 예, 뭐 대만 달러하고 원화하고는 사실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상황들이고 또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만 달러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만 달러 환율을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지 않은 관심이 상황들이고, 별로 안 가는 통화였는데. 실제로 지금 대만 달러 가치가 이제 급등한 게 40년 내 뭐 가장 그 높은 수로 큰 폭으로 절상이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었죠. 뭐 그러한 현상에서 이제 원화 환율 자체가 이제 반응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대만 달러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관세 협상 과정 속에서 미국이 이제 그 대만 달러의 어떤 강세 자체를 상당히 압박하고 또 그것을 대만 당국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랄까요, 뭐 어떤 우려랄까요, 뭐 이러한 것 분위기가 사실은 전반적인 아시아 통화에 영향을 미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대만 달러만 사실은 이제 눈여겨 보는데
그 달러하고 이제 페그가 돼 있는 홍콩 달러 같은 경우도 홍콩 달러. 예, 그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에 페그가 되기 때문에 밴드가 고정돼 있다 그런 예, 얘기죠. 예, 달러 가치. 7.75에서 7.85 홍콩 달러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홍콩 달러가 이 7.75 저점 수준까지 이제 급락을 한 예. 상황들입니다. 근데 홍콩 달러가 강세가 된 거죠. 그래서 예. 홍콩 당국이 급하게 또 외환 시장 개입을 하면서 홍콩 달러 약세를 이제 유도를 했는데요. 이러한 어떠한 전반적인 아시아 통화의 강세라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러면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 환율 문제를 이슈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 계속 협상되는데 결국 환율 문제가 이슈화될 수도 있다. 될 수도 그것이, 있다. 예, 그것이 결국 원화 환율에도 사실 강세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보더라도 사실 상호 관세 이제 관세를 사실 매기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대국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을 거는 관세 효과가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통화 절상을 같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현실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확인이 된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 협상 과정 속에서 이 환율 문제는 어느 정도 비관세 장벽 측면에서 환율 문제가 어느 정도 이슈화되지 않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만 달러가 한때 급등할 때 그게 미국에서 대만 달러를 올리라 이런 압력이 있었을 거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대만 정부도 부인을 했고 문남중 의원께서도 아직 그런 건 없다고 그러는데 뭔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에 큰 얼개를 묻는 환율도 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정말로 달러 값을 자기 나라 돈 값을 더 떨어뜨리고 우리 대만 달러라든지 뭐 중국 위안화라든지 우리나라 원화라든지 일본 엔화라든지 이런 통화 가치는 좀 비싸게 만들어서 미국이 수출이 좀 더 기업들이 잘 되게 하는 정책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트럼프 이기 정부 들어서서 아직 100일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요. 예고보다 빨리 관세 부과를 한 표면적인 이유들보다는 그 저희를 놓고 온다고 하면 분명히 장기 금리를 낮추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무역 적자를 줄여 나가는 그런 효과들을 좀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연말 정도 되면 그동안 이제 그 세제 지원했던 부분들을 연장하려고 하면 결국 이에 대한 재원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결국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인 조건들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금리와 달러를 약세로 유도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내비쳐지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생각을 해볼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기타국들의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 해당되는 국가들이 달러를 가지고 가는 그 양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달러 수요가 줄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이상이 좀 낮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이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이로 인한 재원 조달을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국가들의 이력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트럼프 이기 정부가 의도한 대로 그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흥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들의 절상을 유도하면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적용되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미국의 수출 무역적을 줄이기 위한 이런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 상승 압박이 이론적으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잘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언제인가 저희 플라자 협정이 언제입니까? 1985년이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그게 잘 통했지 않습니까? 엔화 가치라든지 독일 마르크 가치를 다 올려가지고 상당히 미국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뭐 제2 플라자 우려다 이런 게 나오는데 박성현 의원께서도 그런 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 85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의 그 외환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프라자 합의 같은 게 가능할지가 사실은 조금 미지수인 부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85년 당시만 해도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는 정부 통제하에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적인 뭐 절상 자체가 가능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반면에 지금 뭐 최근에 뭐 금방 말해서 대만 달러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뭐 달러 가치가 갑자기 뭐 이틀 동안만 10%가 만약 절하가 됐다라고 하면
셀 US 현상이 아마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자국이 빠져나오는 것. 미국 자산을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거. 예, 파는 이러한 현상들이 뭐 급격하게 나온다면 미국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사실 제2의 프라자 합의와 같은 거를 하기는 사실은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는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뭐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뭐 제2의 프라자 합의 또 이제 마거라고 합의라고 하는 이러한 합의.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미국이 정말 어떤 대폭적인 달러 약세를 원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그거는 또 다른 목적은 뭐예요? 사실 국채 시장의 안정,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의 해외 투자자의 어떤 매수 여력을 사실은 좀 키우는 쪽으로 사실은 그 마로라고 합의라든지 환율 절상을 사실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뭐 상대국 통화의 어떤 절상을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대안적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뭐 우리가 미국 국채를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매수하겠다라는 쪽으로 사실은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지금 마로라고 합의의 또 하나의 얘기는 뭐 많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제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 채권을 수합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인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어느 부분에서 환율 대신에 선택지가 사실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자연스럽게 좀 달러는 약세가 되긴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사실은 셀 US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엄청난 달러 약세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그러한 압박 속에서 오히려 조금 국채 매수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유도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또 원화가 절상이 되고 대만 달러가 절상이 되게 되면은 뭐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달러 매수 개입을 사실은 해야 될 거고요. 그 매수된 달러 자금은 그러면 또 어디로 가겠냐. 미국 국채로 다양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달러 리사이클 현상으로 해서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됐을 때 그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환류 들어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달러 약세 어떤 급격한 약세보다는 어떻게든 간에 지금 미국의 그 국채 매수 여력 이런 것들을 좀 키우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오늘 하나 좀 주목할 뉴스 자체가 백악관에서 이제 국부 펀드를 만든다라고 이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국부 펀드를 백악관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국부 펀드 이제 뭐 우리가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뭐 노르웨이 이제 국부 펀드가 있었는데 그러한 국부 펀드를 만든다. 관세의 어떤 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라는 얘기 자체는 뭐 빚도 많은 나라가 재정 적자도 엄청난 나라가 뭐 국부 펀드를 만들 여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세 수입으로 이제 관세 수입으로 뭐 그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련하는데 그러면 그 국부 펀드가 살 수 있는 거는 뭐겠느냐라고 하면 말씀드리는 미국의 국채라든지 또 미국의 어떤 주식과 관련된 미국 자산 쪽으로 매수가 사실은 갈 수 있도록 어떤 유도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 자체는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이 재정 수지 적자, 국채 안정 쪽에 모든 것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라라고 합의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휴양지 이름입니다. 마라라고 거기에다가 주요 교역상국을 불러서 뭔가 환율 압박을 하고 아주 이자가 거의 없는 국채를 좀 사도록 압박을 넣는다. 뭐 이런 게 이제 마라라고 합의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100년짜리 뭐 무이자 국채 발행을 해서 미국이 이제 빚이 워낙 많으니까 빚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런 설이 좀 있었습니다만 혹시 김남중 의원님 이거 가능성이 있을까요?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를 사라 압력을 넣는다.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까 이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밀어붙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마르라고 협정 자체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달러 그리고 10년 이하의 채권들을 말씀해 주시는 100년 이상 되는 초장기물로 교체를 하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는 수익률 급등을 제한시키고 또 나가는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성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 부과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게 된다라고 하면 제 두 번째로 이제 꺼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환율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이 되면 거론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이후에는 환율 전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네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늘 환율할 때 우리는 중국 위안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위안 환율을 주목을 하는데 중국이 이제 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지급 준비를 인하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중국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중국 지금 생각은 어떤 건가요, 지금? 예, 뭐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 부분들인데, 예. 근데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사실 뭐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고 있고, 뭐 20인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지만 오히려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분위기하고도 사실은 뭡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일단은 좀 미국을 좀 기피하고 좀 다른 나라, 특히 이제 경기 부양 쪽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 쪽에서의 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통화 가치가 조금 상승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조금 소폭 사실은 그 위안화가 약세가 되긴 했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인 수준이었고요. 근데 더구나 이제 또 다른 굵직한 뉴스 자체가 뭐 합의를 저희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미중 간에 이제 이번 주말에 뭐 관세 협상에 물꼬를 이제 트기 시작을 했다라는 스위스에서 한다는 거죠. 예, 지금? 뭐 네. 이러한 소식이 오히려는 조금 관세 리스크 자체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심정 때문에 사실 위안화가 조금 강세 쪽의 좀 모습,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위안화가 지금은 뭐 강세를 좀 보이겠습니다만은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위안화가 조금 미국의 뜻대로라면 다른 나라가 좀 돈값을 올리기를 위안화 가치를 올리기를 원할 텐데 조금 이렇게 떨어진 듯하거나 올리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상당히 신경질을 좀 낼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의도대로 다 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상호간세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막판 G2가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지금은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노이즈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준율 인하는 예. 이제 이번 달 20일 날 중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인하까지 예.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중국의 내수 부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겠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부분 플러스에다가 예.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의 그 갈등 상황들이 장기화될 경우 여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예.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보여준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달러화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외환 시장의 변화가 기업이라든지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들의 물꼬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큰 얼개 4가지 의제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만 달러가 뛸 때 미국이 뭐 대만에 대해서 달러 상승 압력을 넣은 게 아니다라고 대만 정부가 부인을 했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환율 의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이건?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대만도 사실은 환율 의제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만. 예, 뭐 대만도 뭐 아무래도 미국의 상당한 무역 흑자국이죠. 그러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적자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 문제를 이슈화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그러한 맥락에서 아까 뭐 대만에 대한 어떤 절상 압력, 뭐 그것도 대만이 그걸 용인한다라는 어떤 또 뉴스까지 뭐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예. 나온 상황들인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도 이 환율 절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로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저희가 인위적으로 뭐 원달러 환율을 뭐 갑자기 급격히 절상시킬 뭐 수단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격하게 절상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시장의 분위기라는 부분 또 이제 원화 환율 자체가 이제 절상이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환차익만으로도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화 환율의 어떤 절상 흐름 자체가 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걸 명시적으로 이제 너희는 절상을 하라고 이렇게 뭐 협정문에 쓰지는 않긴 하겠지만 우리가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분명 이것이 타결이 된다라는 소식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금 그 워낙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 사례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내일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관세 협상을 타결할 수 발표가 나올 거다라는 그게 영국입니까? 미국이 첫 번째 나라와
합의를 할 거라는 나라가 영국입니까? 영국으로 지금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예.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호주 달러, 영국 파운드 가치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파운드 가치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되면서 뭐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 사실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 만약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워낙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타결이 되면 원화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떨어질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건데 늘 이럴 때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건가요? 환율 보고서가 주목이 되는데 보통 1년에 2번 발표한다는데 네. 우리 발표가 지금 뭐 임박했나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 6월 정도면 아마 상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환율 조작과 관련된 지정국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크게 변화는 없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하는 카드들 중에 하나야. 예, 이 환율이란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어차피 지금의 원달러 환율 수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예. 비상계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한국 정부가 원화의 절상을 유도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 역시 압박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실제로 액션으로 취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통화 정책을 전망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한국 경제 체력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전망이 안 좋다. 네. 올해 1분기 GDP 속보치 역시 예.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고요.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 사실 원화 강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 정도 움직일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우리 경제 상황이 워낙 좀 좋지 않을 것 네.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서 만약에 한국의 분기 GDP가 개선되는 양상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그때서는 이제 1,300원대 원달러 환율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 환율 전망할 때 한미 간의 어떤 관세 협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 우리 경제 체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돈값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돈값이 강해지기는 좀 쉽지 않다. 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박상현 의원님 어떻게 환율 전망을 하고 조금 연말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길게 보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저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국내 펀더멘탈만 보게 되면 사실은 1,300원대 안착이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예. 뭐 지금 말씀드렸던 관세 협상의 어떤 진척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국내 경제와 관련돼서 좀 호재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유가 급락입니다. 유가. 예, 네. 유가가 지금 한 57불, 58불 때까지 60달러 아래로 떨어졌군요. 떨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우리는 100%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더 하향 안정이 된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폭을 더 늘리는 또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6월 초 여하튼 대선이 조기 대선이 열려서 신정부가 바로 이제 출범을 거죠. 하고 나면은 아마 대규모 부양책이 사실은 이제 추진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추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13조로 이제 1차든 통과를 했지만 2, 3차는 거의 한뭐 2, 30조의 또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경기가 3분기, 4분기에 조금은 좀 반등할 수 있는 힘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어서 1,300원대, 그러니까 1,300원 중후반대 환율 수준이 조기에 조금은 안착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 참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두 분의 전망치가 뭐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목표치가 조금 예상치가 좀 다르지만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 대만 달러가 급등을 하니까 외환시장에서 대만의 우리 삼성전자보다 더 대만에서는 비중이 큰 TSMC 주가가 급락을 하던데 그만큼 환율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겁니까? 큰 기업들, TSMC라든지 우리 기업들도? 네, 뭐 이 환율의 흐름들이 일정 기간을 두고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처럼 단기간에 그렇게 급등락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해지하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부담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향성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TSMC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기존보다는 추정치보다는 좀 줄어들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덩달아서 춤추고 있는 외환 시장 동향 분석, 그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극심한 소비 부진 속에서도 쿠팡이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원화 환율 상승 효과에다 3년 차에 접어든 대만 사업 호조에 힘입은 결과로 보이는데요. 쿠팡은 1조 4천억 원의 주주 환원 계약까지 발표했죠. 쿠팡의 저력은 무엇인지, 그 상승 기세가 어디까지 뻗칠지, 그리고 다른 이커머스들의 상황은 어떤지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소비가 극도로 위축돼서 지금 전통상인 재래시장은 죽겠다는데 쿠팡이 어떻게 해서 매출과 영업이 이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기 최대 실적 어느 정도인가요? 예, 먼저 쿠팡 올해 1분기 매출이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11조 4,800억이 넘었습니다. 예. 이게 전년에 9조 4천억이었기 때문에 무려 21.5%가 증가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난해 4분기 매출도 원화 기준으로는 11조 1천억대였기 때문에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4분기가 가장 쇼핑 절정기였기 때문에 그런 쇼핑 절정기 매출이 비수기인 1분기 매출이 뛰어넘었다라는 부분도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달러 환율 영향도 있지만 사실 이게 쿠팡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달러로 이렇게 환산해서 발표하는 그런 또 언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마치 착시 현상 같은 건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3분기 작년 4분기와 금년 1분기에서 달러로 봤을 때는 작년이 살짝 높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쿠팡에서 달러로 쇼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원화 기준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게 하니까 네.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쿠팡은 지금 사상 최대의 예. 매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통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다는 게 무슨 비결이 있는지 차근차근 따져보기로 하고요. 쿠팡의 이 활성 고객 수, 이 활성 고객이라는 게 뭐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돼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분기별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 분기, 지난 1분기에 3개월 동안에 쿠팡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한 개별 고객 기준으로 봤을 때 2,340만 명이 나왔습니다. 2,340만 예, 명. 그거는 중복 고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은 뭐 2,340만 명이면은 국내 가구 수가 2,200만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모든 가구원들이 네. 최소한도 한 달에 아니 3개월에 분기에 한 번 이상. 분기에 한 번 이상은 구입을 했다는 거고요. 전년도에 2,150만 명이었을 때도 굉장한 숫자였는데 무려 한 190만 명이 또 늘었기 때문에 네. 그냥 화수분처럼 계속 이 신규 고객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거기다 쿠팡이 또 와우 멤버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비용이 사실 상당히 올라갔었어요, 작년에. 7,890원으로 올라가서 한 3,000원이 인상되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고객들이 이탈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 고객이 최소화되면서 회원수는 1,400만 명, 뭐 그 전후를 계속 유지하면서 쿠팡은 멤버십 회원비 인상비 3,000원 이상한 것만으로도 분기별로 한 1,250억, 연간 한 5천억 정도의 추가 이익 순증 효과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분기 이익에도 그런 또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회원수가 얼마나 떨어지
떨어지느냐, 그 회원수를 다른 이커머스들이 뺏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예, 더 늘어났네요.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전혀 그 락인 효과를 깰 수가 없었고요. 거기다가 쿠팡이 또 고객 매출, 그러니까 1인당 매출로 보고 있거든요. 객수하고 객단가기 때문에 객수를 갖다 말씀드렸다면 객수는 뭐 큰 폭으로 늘고 있고 객단가 역시도 1분기에 42만 7천 원이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6%, 한 사람이 한 분기에 42만 원을 쓴다. 그러면은 한 달에 11만 원 정도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주일에 2만 5천 원씩 무조건 산다고 그러시면은 쿠팡에서. 거의 쿠팡은 소량으로 아주 자주 빈번하게 구입을 하는 생활 밀착형 쇼핑 앱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완전히 끝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객수 객단가 모두 견조하고 충성 고객 확보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매출과 영업이익이 신기록을 내는 데는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교수님 평가했을 때 그 경쟁력의 원천은 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하시겠지만 가장 강력한 거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뭐 24시간 이내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물류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죠. 물류 인프라. 그걸 하기 위해서 쿠팡은 지난 뭐 10여 년간 거의 한 6조 원이 넘는 그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전국에 쿠팡 로켓 배송 인프라를 좀 깔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 260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쿠팡이 직접 로켓 배송, 직배송하는 곳이 180군데 정도 되니까 한 75% 정도입니다. 75%. 그건 물론 뭐 택배사도 아닌 일반 전자상거래 기업이 그 정도라면 엄청난 거죠. 사실은 왜 아주 좀 뭐 전라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조금은 도서 지역이나 도서 조금 지역.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빼놓고는 대부분은 쿠팡이 커버를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시커머스가 뭐 가열차게 국내로 좀 진입을 하면서 쿠팡이 또 하나 지금까지 밀려났던 숙제였는데 나머지 물류 투자를 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조 원에 달하는 물류 투자를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27년까지 아마 260개 중에서 230개 시군구에 쿠팡 로켓 배송 예, 바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쿠팡이 앞으로 2, 3년 안으로 더 무서운 속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자를 감수하면서 오랜 동안 막대한 물류에 투자한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력의 원천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대만에 왜 2022년에 진출했습니까? 그 대만 사업이 예. 잘 된다는데 어느 정도예요? 먼저 왜 대만인지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대만일까? 왜 대만에 나갔을까? 그렇죠. 신규 사업을 진출했을 때도 이미 먼 미래의 포석을 보고 국내에 이미 이커머스의 성장률이 포화 상태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갖다 했습니다. 예. 실제로 국내 이커머스는 쿠팡만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지 이미 뭐 한 2, 3% 정도의 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 시대로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시장 쿠팡마저 꺼진다면은 그 차세대 먹거리를 어디로 갈 것인가 했을 때 일본과 대만 두 군데를 떼겼었거든요. 일본은 지금 퀵커머스라고 하는 약간 배달 그쪽 빠른 배송 쪽으로 갔었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배달 쪽으로 그리고 퀵커머스. 예, 거기는 이제 드롭을 중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거는 대만인데 대만은 국내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처럼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 밀도가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몇 개 안 되는 나라가 대만이고요. 절대 인구는 우리의 한 절반 정도 그렇죠. 되나요? 절대 인구가 2,300만 명으로 되는데 대부분이 북부 쪽으로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인구 밀도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모여 살고 있고 거기다가 뭐 5G 같은 통신망도 잘 돼 있고 우리나라와 똑같이 GDP가 1인당 GDP가 거의 국내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어느 정도 잘 사는 그런 나라기도 하고 거기다가 제일 쿠팡이 탐냈던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어가는 이미 그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 이상 한계가 다다르고 있지만 대만은 이제 10%대거든요. 20%니까 성장 여력이 크다. 예, 후반 20%대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더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투자지만 지금 쿠팡의 로켓 배송이 실현됐던 똑같은 모델로 24년도 1분기, 작년 이제 올해 1분기에 25년도 1분기에 로켓 와우 멤버십을 출시했거든요. 예. 대만에서. 그동안에는 뭐 한 2만 2, 3천 원 정도 하면 무료 배송을 했던 거를 이제는 25년 1분기 얼마 전에 2,700원만 내면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생수 한 병을 사더라도 무료 배송, 무료 반품 해주겠다. 예. 엄청난 파격적인 제도거든요. 예. 대만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물류 인프라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전자상거래 1위 업체가 없습니다. 근데 쿠팡이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밀고 있고 그래서 국내하고 똑같이 로켓 배송, 직배송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고 있어요. 배송 차량도 직접 도입을 하고 있고 물류센터도 이미 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한 군데는 올해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3군데 정도의 물류센터에다가 거기다가 글로벌 상품들, P&G 같은 글로벌 상품들도 직접 갖다 놓기도 하고 국내 신라면이라든지 삼다수 같은 인기 상품들을 미리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럼으로써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당일 배송, 이길 배송을 해주면서도 물류 비용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대만이 앞으로 25년도 이후로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멈췄을 때는 오히려 대만이나 홍콩 같은 도시 국가들 중심으로 쿠팡이 제2의 또 다른 또 성장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국민들한테는 이 쿠팡이 우리한테 마치 시커머스처럼 불안한 두려운 존재일 텐데 그런 거부감들은 별로 없고 계속 예, 좀 맞습니다. 수용성이 높은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참고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모든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 TSMC도 그렇고 뭐 다른 부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본인이 더 잘 만들어주는 그런 거지 뭐 독특한 어떤 뭐 이런 싱글러리티라 그러나 그러니까 차별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만이 투자한다 그러니까 대만의 총리가 직접 환영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세제 혜택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쿠팡으로서는 지금 뭐 절호의 좋은 확장 찬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만에 진출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게 이익과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했는데 또 하나가 성장 기회의 동력이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파페치를 작년 초에 인수했는데 이게 인수할 당시에는 뭐 경영난에 파산 위기 어마어마한 적자 그랬잖아요. 근데 불과 1년 조금 넘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흑자로 전환되고 이익을 낼까요? 먼저 시청자님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파페치라는 명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락다운 시대에 굉장히 뭐 확장을 했던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점들이 백화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때 명품들도 이제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라인으로 진출했던 시기였었거든요. 에르메스가 온라인에서 배송을 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파페치라는 기업이 그 에르메스라든지 샤넬, 뭐 그런 루이비통 그런 명품들에 있는 부티크라고 그러죠. 대리점들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빠르게 갖다 주고 좀 가격도 좀 할인해 주고 뭐 마진을 갖다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매출도 올라갔었고 기업 가치가 올라갔었는데 진짜 아쉬운 거는 이제 엔데믹 시대가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다시 그 명품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다시 전환을 해버린 거죠.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전환하면서 온라인을 막아버리면서 이런 명품 플랫폼들이 전부 다 파산하는 그런 시기가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쿠팡이 그 파페치의 미래를 보고 베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연간 1조 이상 적자가 났었거든요. 연간 적자액만 1조인 기업인데. 어마어마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뭐 6천억에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적자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고 감당을 못할 거라고 했는데 쿠팡이 대단하다는 게 그거를 불과 24년도 초에 인수가 완료됐는데 1년 만에 그 적자액 1조 나던 거를 작년도에는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로 돌려버렸다는 거죠. 400억 이상 흑자가 났어요. 물론 에비타 기준이라는 거는 감가상각비가 적용하고 나서 배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완전한 영업이익 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흑자 전 단계까지는 왔다고 볼 수 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뭐 강력하게 인원 구조조정도 하고 거의 오프라인 매장도 있었는데 부진한 오프라인들을 폐쇄하면서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재무 구조를 건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이 파페치가 이제 다시 흑자 구조로 돌아서는 그런 원력을 확실하게 만들겠다.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그렇죠. 흑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적자를 1년 만에 돌렸다. 경영을 돌렸던 그 비결이 뭐 특별한 게 좀 있었을까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였던 기업이었었어요. 인건비? 이게 많은 사람들의 뭐 어떤 여태까지 마케터라든지 기획자라든지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99개국의 물류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류 거점이라든지 매장이 있었어요. 일부 오프라인 매장들이. 그래서 그런 매장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 폐쇄해 나가면서 알짜만 좀 살려 나갔던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을 그렇죠. 통해서 경영 효율화를 했다.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IT 기반으로 이커머스 플레이어로서는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파페치의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리뉴얼을 갖다 하고 고객들한테 프로모션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잘 적용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건전해 나간 결과가 지금 파페치를 살린 결과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물론 살렸다고 살아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쿠팡이 보는 거는 500조에 달하는 글로벌 명품 시장이거든요. 지금 온오프라인 합쳐서 500조의 시장인데 언젠가는 다시 이게 온라인으로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차세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차츰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시 명품이 온라인 시장에서 조금 유통이 많이 된다면 파페치의 미래도 더 밝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쿠팡은 하고 있다. 지금 파페치의 에비타 기준 이익 전환과 대만의 성장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중국의 시커머스라고 해서 알리, 테무 등의 국내에서 약진이 대단하다. 월간 활성 제한수가 급증한다. 우리 카머스 큰일 났다 했는데 요즘 조금 좀 네. 조용한 듯합니다. 혹시 중국 시커머스들 조금 뭐 어떻습니까 요즘? 저도 이제 시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담당자하고도 좀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사실 멈춘 건 아니었었어요. 멈춘 건 아니었고 오히려 소리 소문 없이 더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계를 잠깐 보시면은 뭐 2024년도 하반기에 불량 상품이라든지 위해 상품 때문에 시끌벅적해서 뭐 위축됐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결제 추정액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무려 3조 6천억이었었어요. 이게 얼마큼 높은 금액이냐면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2.6배가 증가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테무도 역시 초창기에는 300억밖에 못했지만 어차피 24년 마감을 했을 때 6천억이었기 때문에 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두 기업만 하더라도 이 사이트에서 거래한 게 4조 2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해외 직구 금액이 한 6조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예전에는 직구 그러면은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그쪽이 거의 50% 넘었었는데 전부 다 몰아내버리고 해외 직구에서 이제 거의 뭐 한 70%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조용하게 약진을 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네. 약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인천 세관이라든지 관세청 쪽에 있는 통관 지역에 가서 직원들하고도 같이 이제 업무도 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좀 거기 통관 절차가 지연도 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물량들은 폭증하는데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이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300명의 직원이 수억 개에 달하는 그 300명 중에서 검사하는 직원은 실제로는 그것도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죠. 검사하는 직원들은 한 사람이 하루에도 막 수만 개의 상품들을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통관이 안 됩니다. 무조건 100%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해외 직구는 시커머스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이 줄어들면서 그게 일본, 그 중국으로 가는 착시 현상이 있는 거지 전체 해외 직구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습니다. 한 20% 남짓밖에 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작년도에 워낙 시커머스가 크게 흠뻑 증가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거의 한계치에 와서 앞으로 시커머스는 이렇게 뭐 2배 성장이 아니라 매년 한 20, 30% 정도의 그냥 꾸준하게 그냥 약한 뭐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추세로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시커머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국내 쿠팡 꿋꿋하게 지금 버티면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쿠팡에 좀 적수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로 간다면 쿠팡 지금 예, 맞습니다. 쿠팡의 적수를 몇 가지를 뽑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근데 시커머스도 일종의 적수긴 합니다. 적수긴 그렇죠. 왜냐하면은 적수긴 한데. 지금 이 미국에서 관세 폭탄이 날아가면서 사실 시커머스 업체들 알리테무 시인 같은 알테시라 그러죠. 이런 업체들이 지금 실제로 미국에 선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판매가 거의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러면서 다시 그걸 턴을 하는 게 국내로 턴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그런 장벽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갔던 그 총알을 전부 다 국내 쪽으로 겨누면서 알리, 테무, 익스프레스 모두 알리, 테무 그다음에 징동닷컴이라고 징동닷컴. 예, 징동닷컴은 중국 내에서 1등 업체입니다. 매출로는 1등 업체고요.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2등인데 징동닷컴 매출이 한 220조 나오거든요. 예. 근데 알리바바는 200조쯤 나오는데 매출이 200조고요. 알리바바는 그 매출 말고 거래액이라고 있습니다. 거래액.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래액은 한 1,500조가 넘어가는데 네. 징동닷컴은 직매입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 220조라는 게 순전히 자기 매출이고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1,500조 중에서 그 중에서 한 200조 정도만 수수료 매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실제로 규모로는 알리바바가 크지만 매출 기준으로는 징동닷컴 1등 그리고 1등, 알리바바 2등 네. 마지막 3등이 테무 핑더더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 중국의 시커머스 3대 기업이 지금 작년에 이미 물류센터를 오픈을 했거나 예. 그리고 올해 오픈하거나 다 그걸 지금 완료하고 있거든요. 테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김포에 5만 평 규모의 거대한 물류센터를 완공했고요. 네, 또 그러네요. 징동닷컴도 인천이나 이천에다가 완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는 우회로 우리가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물류업계까지도 조금 위험하게 진군을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중국 있고요. 조용해 보이지만 강력한 진군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뭐 역대급 실적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는 아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이 쇼핑 시장 자체가 커지고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까지 이 트렌드가 이어진다면 20% 성장만으로도 연매출 50억 그리고 연간 이익률도 1조에 달하는 이익이 나올 수 있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여기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대한통운 같은 이 각 계열에서 1등 업체들이 좀 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 지금 살아나는 순간에 많은 국내 업체들이 고전을 하거나 생존의 기로에 빠져 있거든요. 경쟁자들이 다 맞습니다. 위축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독점적인 위치보다도 모두가 공생을 하면서 같이 살아나가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지혜를 모색하는 것도 지금은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쿠팡도 잘하지만 다른 커머스 업체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맞습니다. 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쿠팡 1분기의 역대 실적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